제가 이 구미에 사실은 거의 이 지나는 길에 좀 들렸지 이 산업 사회의 중심인 구미를 거의 처음이다시피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창록 원장님이 차분하게 여기 과정도 소개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어떤 부분을 들려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창업을 해서 제조업을 거쳐서 지금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한 내용,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도 직접 K 스마트 등대 공장을 지정받아서 지금 구축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내용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의 얘기를 간단히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텔스타는 제가 창업했을 때 제가 처음에 지었던 회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택에 저희 본사가 있고 이 경주에 K 등대 공장이 주식회사 텔스타라는 이름인데요. 제가 텔스타를 설립을 해서 독일의 혼멜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이 돼서 텔스타 혼멜이 돼서 좀 우선 텔스타 K 등대 공장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죠? 이거 되나요? 저는 텔스타 혼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이노비즈 협회 회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협회는 우리나라의 창업 정책은 벤처기업 정책이라고 한다면 또 그 벤처기업 중에서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노비즈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주년이 되고 저는 10대 회장에 지금 작년 2월 달에 취임해서 앞으로 2년간 수행을 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텔스타 히스토리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텔스타 혼멜의 히스토리. 그 와중에 이제 K 등대 공장도 들어있으니까 그거하고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쭉 변화한 내용, 그걸 변화하게 된 핵심 내용이 고객 고통 중심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어쩌면은 작은 회사지만 35년간 버틴 그 가장 저변에 있는, 제가 경영을 하면서 가장 저변에 있는 핵심 제 경영 가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이라는 단어하고 고통이라는 단어, 보통 제가 저렇게 했더니 고객 소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제가 정의한 것은, 고객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자기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을 저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사람.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정의한 것은, 예전에 고객의 뿌리가 뭘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고객이란 게 도대체가 뭘까? 그러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게 제 가족을, 가장 소중한 제 가족을 저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사람. 그게 예전에는 물건을 주로 사주고 내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고객이 누군지 모를 만큼 고객이 다변화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은
막 결핍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부족을 느꼈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게 된 동의는 결국에는 뭔가 결핍을 느꼈을 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쁠 때도 고통을 느낄 때 있잖아요. 보고 싶은데 못 보거나 굉장히 좋아도 눈물을 흘릴 만큼.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꼭 물리적인 어떤 고통보다는 정서적인 고통도 고통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비즈니스하고 뭔가 하는 것은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게 고통이라고 했고, 저희 회사가 사업이 계속 아이템이 변하고 회사의 업태가 변한 것은 고객 고통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고객이 고통이 큰 쪽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변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변화를 이끌어준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스마트 팩토리. 저는 지금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으로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택에 있고요. 평택에 있고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지만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KT하고 같이 저희 회사에서 동영상을 제작했던 내용.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TV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게 경주에 저희 K 등대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인공지능을 넣는 거, 그런 걸. 그 다음에 특히 또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저희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툴로 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그맣지만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저희가 설비를 많이 만들어서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해외에 나간 것 때문에 해외에 저희가 납품하는 설비들 유지 보수도 하고 또 보안도 하고 하는 그런 법인이 있고, 중국에는 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 안에 저희가 설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위탁 운영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텔스타는 제가 창업을 할 때 어쩌다 창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준비해서 창업을 한 게 아니고 87년도에 그야말로 민주화 열풍이 불고 또 경제 자유화가 생기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됐다. 직장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 떠밀려서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름이라도 좀 잘 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백과사전을 옆에 두고 뒤져서 텔스타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당시는 거의 일본 쪽에 영향을 받아서 회사 이름들이 다 한자, 특히 일본식의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일본을 그 당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어쩐지 이름만이라도 좀 더 특이하게 짓고 싶어서 텔스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통신위성 이름입니다. 지금 모형이, 저희 회사는 모형을 좀 만들어서 저기 평택에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저는 이런 위성이 결국에는 우주를 돌면서 35년 전만 해도 통신위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세상이 올까라고 했는데, 그런 꿈의 어떤 그런 이름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제가 이제 선택했던 것은
저게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부품 하나가 곧 전부다. 부품 하나가 빠지면 우주 쓰레기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통신 이성이라는 게 꼭 필요한 곳에 전파를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했고, 그게 무역업에서 측정기 검사 장비를 만들면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텔스타 회사의 미션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미래를 개척한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에 뭔가 기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위에는 맨 처음에 업태는 87년도에 설립했을 때는 텔스타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으로 시작을 해서 불과 얼마 안 가서 무역업보다는 무역업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또 집안도 좋고 좀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죠. 시골에서 학교 나왔고 또 경험도 적고, 그런데 텔스타 무역 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6개월도 안 돼서 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빼고 텔스타 엔지니어링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팔아놓고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뛰어든 거예요. 즉 설치할 때에 도와주고,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온 걸 설치할 때 도와주고, 또 그걸 고쳐주고, 이 일을 쭉 하다가 IMF 때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무역업으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무역업이라는 게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속하지만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난 뒤부터 제조업이 돼가지고 지금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제조업이 전통 제조업이 매출액의 아직도 한 60, 70%, 8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IT 쪽이죠. 그쪽이 지금 20, 30% 해서, 그러나 저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체질이 변화됐다. 아이템도 부품 측정 장비에서, 거기에서 측정 조립 장비가 됐고 턴키 조립란이 됐는데,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 고통이, 부품을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의 목적이 모듈을 조립을 하기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측정을 잘해도 결국에는 조립을 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측정 기술이 하고 조립 기술이 만나는 공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피스톤하고 실린더 같은 데 보면 정밀하게 아무리 가공을 해도,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해도 누적 공차 때문에 결국에는 큰 것은 큰 것대로 조립을 해줘야 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런 공정이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외국 회사들끼리 측정기 전문 회사하고 조립 전문 회사하고 항시 서로 핑퐁을 치면서 고객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공정이 제가 뛰어들어서 측정 기술하고 조립 기술이 동시 필요로 한 것, 그 부분을 제가 현대기아자동차에 건 100%, 초기에는 거의 외국 회사가 했던 부분들을 건 100% 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저희 동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또 측정하고 조립한 기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턴키 라인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업태가 변하고 또 아이템이 변화된 것은 고객이 가장 고통이 많아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계속 국산화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변화돼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링크5라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흔히 ERP하고 MES의 중간쯤 정도 돼요. MES 잘 아시잖아요. ERP 잘 아실 거고. 그것들은 계획 대비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링크5 개념은 MOS 개념입니다. 즉 현장의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위에 ERP 또는 MES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운영에 초점을 맞춘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희들은 링크5라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가지고 제조업을 스마트하게 해주는 쪽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5의 핵심은 그야말로 링크입니다. 융합입니다. 기술과 기술, 기술과 사람, 기계와 사람, 조직과 조직, 시장과 공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진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고객 고통이라는 단어에 고객을 정립을 누구로 하느냐? 가장 혁신적인 것은 고객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중국의 오리지널 중국 회사에 한 10여 년 전에 600만 불 정도 되는 라인을 수주한 적이 있어요. 그게 성공적이 돼서 제가 2, 3년 전에 왜 창원에서 큰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이랑 그 도지사가 주관이 돼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무슨 뭐 행사를 했어요. 크게. 거기에 제가 가서 보니까 대통령 옆줄에 맨 앞쪽에 자리를 배치해놨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600만 불 정도 되는 스마트 라인을 수출을 한 걸 그게 크게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나중에서 들었지만 어쨌든 중국에 있는 그 회사에 저희한테 인ኳ리 왔을 때는 품질 문제라고 인ኳ리가 왔었습니다. 품질이 불량이 많이 나서 그래서 품질 책임자를 저희들 고객으로 놓고 계속 대응을 했어요. 일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또 중국 회사가 하나가 독일하고 합작해가지고 이제 해서 3파전이 벌어졌는데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하다 봐도 600만 불 정도 큰 돈을 저기에서 투자할 때 단순히 품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품질 책임자가 고객이 아니라 저기에 오너 또는 CEO를 고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 알아봐 라고 제가 오다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가 ZF라는 독일 회사에 새로운 고객 창출을 위해서 부품 회사였는데 자동차 거기에 큰 프로젝트의 오더를 받기 위해서 그 오너가 품질도 높이고 그 독일 회사의 일행이 자기 회사를 방문했을 때 좀 핵심 어떤 품질 역량, 생산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라인을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스마트한 라인, 즉 품질 이력 추적이 가능한 라인을 구상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견적을 냈는데 제가 그 회사의 중국의 그 회사의 CEO가 독일의 회사가 오면 우리 라인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품질 이력 추적이 가능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입찰도 안 하고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서 또 결론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그런 큰 설비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파이널 10%는 못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사업원 중에 가장 먼저 잔금을 받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공한 것은 심플해요. 제가 이 일의 비즈니스의 고객은 CEO다. 품질 책임자가 아니고 CEO다라고 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캠 모듈 부분을 서진캠이라고 하는 1차 회사하고 국내에서 한 번도 없는 어떤 모듈 타입으로 바꾸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서진캠으로부터 우리한테 인카리가 왔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서진캠이 우리 고객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모듈을 국산화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남양만 연구소에 그 담당 팀장을 고객으로 놓고 제가 서진캠에 설득을 했어요. 우리 고객은 저 남양만 연구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당신하고 나하고 파트너십으로 만족시키는 게 이 프로젝트 같다. 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걸 흔쾌히 받아줘서 합동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설비를 독일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훨씬 싸게, 훨씬 빠르게 만족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지면서 저 프로젝트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좀 너무 아쉬워요. 저 여기 어린이집은 제가 30주년이 되면서 저희 직원을 제가 고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가장 큰 고통을 뭘 할까 하다가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은 좀 들어서 가끔씩 힘은 들지만 그래도 역시 고객을 바꾸니까 저렇게 도전적인 결단이 내리더라 이런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 직원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순서가 딱 좀 자꾸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 일의 고객이 누구냐? 내가 지금 당장 출장을 가더라도 1시간 미팅을 해도 이 미팅의 고객은 누구냐? 가족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이 여행의 고객은 누구냐 개념. 그래 놓고 그 고객만 통일을 하면 여행 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애들끼리도 싸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고통이 뭐냐? 고통이란 게 아까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일도, 축하할 일도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뭐다? 이것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싸울 일도 없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는 다양하게 경험을 합니다. 하물며 저희 회사에 5억, 10억, 20억, 어떨 때는 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것의 고객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상하로 보면은 회장부터 저 현장에 있는 담당이 있고 수평으로 보면은 품질, 안전, 보전, 생산, 연구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콕 찍어서 누구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근데 밑에 있는 담당자들은 실무자들은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여기가 걸리고 저기가 걸리면 저기 걸리고. 그래서 누가 결정해 줘야 될까요? 저것은 저희 일은 1번, 2번 저 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죠. 사실은. 저것이 경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것은 리스크를 안고 불확실한 것을 안고 결국에는 최고 책임자가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쭉 변화를 이끌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40분까지죠? 30분까지 뽑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QCD, 즉 제조업은 영원하죠. 제조업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제조업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조업을 하는 이상은 또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QCD입니다. 그 유명한 품질 혁신, 원가 혁신, 그 다음에 델리버리지만 사실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는 거. 이게 제조업이 어쩌면 영원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기술의 발달 목적은 그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술의 발달 목적은 제조업의 QCD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한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조업을 너무 인류에 꼭 필요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면 결국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QCD를 최적화시키는 거, 최적화시키는 과정. 이게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완성형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원히 계속 최저가만 있을 뿐이지 뭐 하나 깔아놓는다고 뭐 하나 들어놓는다고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3단계를 좀 써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디지털합니다. 전산화 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거, 이런 개념이라면 중간은 이제 디지털 전환 개념, 위에가 디지털 전환 개념이고 디지털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밑에는 전산화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위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꾼 개념으로 봤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그 요즘에 뭐죠? TV 영화 보는 거, 넷플릭스로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넷플릭스가 맨 처음에는 비디오 대여를 하면서 데이터를 고객을 누가 빌려갖고 언제 빌려갖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디지털 기술로 좀 더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했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지금 드라마도 이제 자체적으로 찍잖아요. 그게 제가 봐서는 전형적으로 이 순서를 밟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고객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해 줄 때 우선 있는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것, 두 번째 없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 세 번째 그것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런 순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품을 팔았죠.
그런데 지금은 제품을 판다고 그러면 이제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전부 소비자 경험, 소비자 가치 이 부분을 판다. 그런데 그것을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독경제 개념으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어쩌면은 구독경제 개념으로 제조업을 풀어내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바에 의하면 반드시 제조업은 구독경제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가야 된다. 그게 스마트 비즈니스의 목적이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 비즈니스 플러스 디지털 팩토리 이렇게 용합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즉 생산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디지털 팩토리 개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 고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과정을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가치를 느끼게 하고 경험을 느끼게 해서 그 양을 판매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비즈니스하고 디지털 팩토리의 합성어다. 즉 수단과 목적이 합치된 거다. 예전에는 수단 따로 목적 따로였는데 수단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결국에 목적이 거래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링크5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저희 경주 공장 비디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가?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합니까? 회사 선배는 그 배당을 실제 구축 사례로 대신합니다. 테스타 선배는 항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꿈꿔왔습니다. 3차원 레이저 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텔스타 영주 공장. 텔스타 선배는 이것을 K 스마트 팩토리 모델 공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영원한 특징, 품질, 원가, 납품, 생산 대응력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주 공장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봅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이해하고 시장 요구에 대응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처음 시작할 당시는 경주 공장 역시 대부분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결국 작업 배송을 거쳐야 했죠. 스마트 팩토리는 먼저 아날로그였던 것들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시키는 곳에서 시작된다. 텔스타 홈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플랫폼 링크5의 기반 구축 단계입니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작업자는 위험한 작업장을 벗어났고 자동화된 공정에서 각종 디지털 데이터들이 생성된다. 더불어 수기로 작성하던 것도 IoT 장치를 통해 디지털화시켜 통합 관리를 진행합니다. 단순한 자동화와 디지털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AI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링크5 MOS입니다. 링크5 MOS가 가동되면서
공장의 모습은 눈에 띄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의 데이터가 연동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제어합니다. 작업자는 이제 생산 관리자로서 지식 근로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상화된 경주 공장을 통해 컨트롤 센터에서 모든 운영을 함께 진행합니다. 텍스타운벨은 경주 공장을 AI 디지털팀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수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가? 텔스타 홈멜은 말합니다. 자동화,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활용되는 공중. 텔스타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그 중심에 텔스타 홈멜이 있습니다. 경주 공장을 저희가 한 4년 됐나요? 지금 4년 정도에 여느 공장처럼 지었습니다. 그걸 정부 정책을 활용도 하고 저희가 또 제가 꿈꾸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년 업데이트를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K등대 공장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나와서 응모를 했더니 또 거기에 경상북도에 어떤 그 K등대 공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어찌됐든 인원도 좀 감소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게 일자리답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자동화해서 사람을 오히려 박해 제조 현장에서 박해 관리 쪽으로 빼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아까 데이터를 보고 QC들을 잡는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QC들을 잡는 데 활용하는 것,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를 하고 AI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필요하고 생성할 때도 필요하고 수집할 때도 필요하고 분석할 때도 필요하고 활용할 때도 필요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AI는 기술하고 경험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 경험 있는 사람, 저 공정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붙으면 분량이 안 나는데 그 사람만 빠지면 분량이 나는 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 자리가 AI가 필요할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그 부분을, 그 경험을 데이터화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것, 이게 AI 기술이고 그것은 데이터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데이터 가지고 AI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핸드폰 데이터들을 그것을 빅데이터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AI가 급속도로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뭘 사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를 AI가 다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부속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AI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숙련된 사람의 부분이 큰 공정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AI 전문가를 붙여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개발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엔지니어들이 좀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아요. 결국에는 그 AI가 있으면 자기가 더 편하고 더 전문 기술을 가질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그 공정을 AI 기술을 넣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설득을 해갈 수 있는 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산업 현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기술과 경험을 디지털한 것, AI는 인공 전문가,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회사의 인공 전문가를 만든다는 의미다.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좀 질문을 좀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제조업이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는가? 그러면 먼저 있는 데이터 연결, 전산화 개념, 그 다음에 디지털화, 스마트화 순서. 이게 제가 이제 이노비즈 협회장이 돼서 제가 제조업을 좀 중소제조기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가 좀 해보고 싶은 방향인데요. 여기에 어찌됐든 중소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이 하부의 각종 어떤 기초 산업이 결국에는 대기업을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서 비즈니스 하는 것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저는 이 퍼플색 이 줄에는 전부 다 화살표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화살표를 쌍방향으로 그렸어요. 저건 뭘 뜻하냐면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은 쌍방향 소통으로 구축하는 게 옳다. 그러면 쌍방향 소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기업 간의 파트너십, 올바른 파트너십을 만들어줘요. 저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무조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대기업체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현지의 파트너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로 국내에 지은 다음에 국내의 스마트 팩토리를 해외에 나가면 저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 공장을 경주에 있는 저희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저 공장을 만약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다 그러면 지금 이미 그걸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저희 평택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다 볼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평택에서 저 기계를 세울 수도 있어요. 경주에 있는 기계를. 그리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생산해서 나가서 고객한테 인도된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중국에 공장을 지어도 현지 파트너가 정지가지 않을 수가 없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한국에서 디지털 팩토리로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서 그것을 복제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 대기업체들이 다 국내에서 성공한 모델을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나가서 국내 공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외로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은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을 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즉 처음에 기계혁명이었고 두 번째가 전기혁명이었고 세 번째가 전자혁명이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QCD 관점에서 1차, 2차, 3차는 결국에는 품질 혁신, 원가 혁신, 개념의 혁명이었다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맞춤 생산 개념, 즉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달하는 것을 혁신시켜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특히 제조업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원가 혁신 또는 품질 혁신 그거 가지고 생존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 제품을 적기에 갖다 주는 것 그게 승부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대기업체가 했던가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식이 됐든지 혼자 안 되면 함께 협업을 해서라도 고객한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달하지 않은 제조업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예전에는 고객이 누구다 이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이 진짜 고객이냐? 아닌 것 같아요. 그 고객이 일순간에 환경 때문에 고객이 그냥 고객이 아닐 수 있다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즉 누가 고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나한테 이거 내가 사가 준다고? 이거 고객이다. 저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누군가의 고객이 먼저 돼야 주는 사회가 됐다. 사업을 하는 게 옛날에는 고객을 찾아다니면 됐어요. 그래서 고객 잘 만나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가야 된다. 내 고객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의 고객이냐? 내가 누구의 고객이 돼주고 있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구독 경제를 이끌고 제조업이 됐던 다른 사업을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저는 저희 고객과 같이 성공을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두세 가지 없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